네. 오늘은 그 원룸, 다가구 주택, 임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룸, 다가구, 이런, 협소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임대차 보증금 자체, 소위 말하면 이제 전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세로만, 그런, 원룸을 임대하게 되면은 꽤나 보증금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반전세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뭐 월세를 섞어서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이자율 자체가 이제 낮다 보니까 지금 그냥 전세 형태로만 하는 원룸 보증금은 상당히 좀 억대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사고 이런 부분이 빈발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걸 공간을 빌리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전세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월세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용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세를 좋아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는 월세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자금 여력도 있고 또 그런 형편이 나은 건물주 같으면은 보통은 전세로 안 내놓고 월세를 뭐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월세하고의 어떤 경쟁, 월세 물건과의 경쟁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는 위험도가 높은 하자가 있는 약간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면 인지상정이죠. 건물주는 월세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세로 나오는 물건이란 것은 뭔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 월세보다는 목돈이 필요한 자금이 좀 부담스러운 자금이 필요한 이런 건물주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혹시 자칫 여기 들어갔다가 이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건물주가 힘들어서 부도 나고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전세 자체가 이제 그런 성격을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원룸 다가구 건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원룸 다가구 건물은 다세대보다는 훨씬 조금 이렇게 경매 들어갔을 때 복잡한 양상이 돼요. 우리가 그냥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파트는 살고 있는 공간, 소위 말하면 이제 전유 구분 또는 구분 호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공간이 어떤 소유권 자체가 개별적인 소유권이 있어서 그 물건이 경매 들어갔을 때는 다른 세입자들, 그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 다른 뭐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독립적으로 배당되고 권리평가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가구나 원룸은 좀 다릅니다. 그 건물에 내가 비록 방 한 칸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경매 들어갔을 때는 그 건물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지 내가 살고 있는 101호 그거는 그 전체 건물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에서 내가 돈을 돌려받느냐 못 돌려받느냐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일단 건물, 그 다가구 건물, 원룸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과연 어느 정도
보증금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보증금으로 현재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겁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내 보증금은 과연 그 건물의 그 경매에서 그 건물의 경매에서 어떤 순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보다 앞서 들어온 사람들은 나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입자들 간의 그 어떤 배당 순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춘 시점이 이제 순위가 될 것인데, 아무래도 보통 뭐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분 보증금까지를 다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보증금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받아 나올 보증금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당연히 이제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등기부상에 권리관계가 이 집의 시세가 만약에 뭐 20억이다 라고 하는데 등기부에는 딸랑 5억 정도가 있단 말이죠, 저당이. 그러면은 이게 시세 20억인데 5억 이러면은 왠지 그 건물이 뭐 문제없는 건물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기부상 권리만 믿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들어가는, 보증금 1억 내고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비록 그 선순위 저당은 5억밖에 안 되지만 이미 뭐 여러 그 호실들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 보증금 합산이 거의 뭐 20억에 다 이렇게 차 있다. 저당 5억 플러스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내 보증금 순위는 한참 이제 뒤로 밀리고 경매 생각하면은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판단, 그래서 그 세입자가 과연 먼저 있는 세입자들이 나처럼 뭐 보증금 전세,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이냐, 아니면 반전세, 월세 계약이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합산 보증금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중개업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걸 다가구 주택 같으면은 이런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된다. 안 하면 그걸로 인한 사고는 중개업자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이미 확고하게 많이 오래전부터 나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고가 아직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그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아까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세입자들의 임대차 내역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만약에 그 방이 만약에 한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101호를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그 10개, 20개 되는 방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주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약간 필수적인 확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버리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주들이 있어서 그 건물주들 눈치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당당하게 그 확인 요구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관련된 대법원 판결 2012년 1월 26일 2011 다에
857 판결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에서 거기 이제 보증금 경매가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중개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그런 케이스죠. 자,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등기부만 봐서는 안 되고, 등기부만 확인 설명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 임대 의뢰인에게, 임대인이죠, 그리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에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이런 란이 있는데요. 그는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교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개업자가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그걸 임대 의뢰인에게 그걸 요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만약에 안 해준다, 난 못 해줍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임대인이 안 줍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써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자가 고의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라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이죠. 그리고 벌써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벌써 10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업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20, 30년 전부터 이런 판결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원룸 다가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사회초년생들이나 법에 조금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시세에 비해서 등기부상에 뭐 저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고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새로 들어갈 때 기존에 이미 있는 세입자의 어떤 보증금 내역,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소액 임차인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만약에 건물주가 문제가 돼서 그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그 경매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한 호실 뿐 아니라 그 건물 전체, 토지 건물 전체가 경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어떤 다른 세입자들이 내 보증금 반환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때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그런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도 내 보증금보다도 더 순위가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액임차인 부분이에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주택임대차보법상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최우선 변제권을 받는 그 소액 보증금 그 부분만큼은 나보다도 더 순위가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그 법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법 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그래가지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3조 1항의 요건, 이게 대항력 부분인데요. 전입신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 전입신고죠. 전입신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런 건데요.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신청 전에만 전입신고 돼 있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제 세입자로서는 내가 지금 들어가 살 임대차 계약 하려고 하는 그 집이 이미 지금 어떤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뿐더러 혹시 내가 다른 세입자가 좀 보증금 적게 들어와서 나보다도 더 먼저 보증금을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자, 대구지방법원 2013년도에 난 이 판결은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 못 해줘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중개업자가 그 부분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임대차 계약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그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 중개업자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그 판결 요지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입주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이죠. 원고가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그런 사안에서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서 다수의 소액 임차인으로 인해 다른 권리자들이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이제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건 해야지 조금 건물주한테 이야기하기는 껄끄럽지만 그건 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계약한 시점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조금 인정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 논리가 되냐면 조금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뒤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우선 배당, 최우선 변제 배당 받아가는 이런 경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 꽉 찬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런저런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유가 좀 있다. 몇 억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소액 임차인 감안하더라도 배당 받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건들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달리 취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사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가구 주택은 또 우리가 다세대 주택하고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가구 주택은 토지하고의 권리관계가 별도 권리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토지하고 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별개의 소유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과 그 다음에 그 부지인 토지와 사이에 별도로 소유권이 이제 취급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다세대 주택은 보통은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처럼 그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죠.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에 대지권 지분이 그냥 건물하고 합체된 이런 경우가 대다수죠. 일단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별개 소유권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의 소유권자하고 땅의 소유권자,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경매를 떠나서요.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소유권자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소유권자가 지금은 뭐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세입자는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거기서 이제 그 건물에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주의 철거 청구권 이런 부분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이 경매돼 가지고 건물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항력과 땅 소유주, 토지 소유주의 어떤 철거 청구 이런 부분과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철거 청구권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또 토지 소유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토지 소유권은 별도로 등기부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권리관계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건물 소유권하고 또 토지 소유권이 또 권리관계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토지 소유권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훨씬 많이 이렇게 설정됐다든지 그런 경우인 거죠. 만약에 이제 토지 건물이 같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토지 부분도 내가 배당받는데, 세입자가 배당받는데 중요한 대상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권리관계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따져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가구 주택 또 원룸 이런 건물들은 여러 가지 조금 그 독립적인 다세대 아파트 요거의 임대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은 이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경우는 보증금도 크고 그게 따른 또 아무래도 돈이 커지니까 주요 의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좀 작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권리관계는 복잡한데 그 보증금이 자금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 어떤 주의 의무, 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지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은 금액이 좀 작지만 어쨌든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고도 보증금 반환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조금 권리관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신이 없으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의 도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다가구 주택은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